안녕하세요. 전 뒤늦게 행복을 찾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거나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몇 분 정도는 해당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그런 분들께 제 사연이 희망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던 아주 외로운 삶이었죠. 그런 저에게도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기적이 저에게 찾아왔냐 물으신다면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장 간절히 바래오고 꿈꿔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간절히 바라다 보면 기적이 꼭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드리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과 즐거웠던 추억이나 재미난 기억들 같은 게 몇 개씩 있던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가난하거나 제가 어디 아팠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걱정할 것 없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던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이유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유 없는 차별을 저에게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만 해도 왜 그런 차별을 받아야 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집안의 첫째 딸이었던 저는 어린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보통 딸만 둘이면 언니가 입던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는 일은 있어도 그 반대인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동생은 늘 새 옷과 새 물건들 같이 모든 좋은 것들만 가졌었지만 저는 한 번도 새 옷이나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옷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늘 더럽고 몸에 잘 맞지도 않는 헌옷을 얻어 입어야 했죠. 또 뭐든지 늘 넉넉하게 챙겨주시는 동생과 달리 저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사주고 챙겨주지 않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학용품이 떨어지거나 책가방에 구멍이 나도 말도 못하고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동생은 항상 좋은 것들만 누리며 공주처럼 지내는 걸 보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동생은 그렇게 늘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 걸 보면 사실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저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동생만 귀여워하시고 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늘 주눅이 들고 괜히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은 제가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부모님은 저를 다 큰 어른인 것 마냥 대하시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생일 뿐인데 부모님은 어린애가 도저히 하기 힘든 집안일까지 제게 도맡아 시키셨어요. 선이 너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네 몫은 네가 다 해라. 엄마가 주의 본다고 정신없는 거 알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다 따라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너 친구들과 논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이제 모든 집안일 다 끝내고 네가 할 거 해.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학교를 끝마치면 곧장 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을 대신해 청소와 빨래, 그리고 설거지와 나머지 집안일들까지 웬만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는 힘이 들어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제 능력 밖의 일을 하지 못한 걸 가지고 무조건 제 탓을 하셨어요. 그릇보다 한참 작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서 종아리를 맞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무거운 세제통을 엎어서 욕을 먹고 혼이 나곤 했었죠. 생각해보면 그게 제 잘못이 아니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그게 억울한 일인 줄도 모르고 모두 제 잘못인 줄만 알고 혼이 나야 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혼나는 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족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혼자 힘들게 집안일을 할 동안 부모님께서는 동생만 챙겨 외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식모처럼 부리면서 동생만 데리고 다니며 놀러 다니는 걸 지켜봐야 했던 제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동생이 부러웠고 역으로 받게 되는 차별로 인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왜 이 집안에서 나만 외톨이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동생과는 어떤 이유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고 하면 항상 무서운 얼굴을 하셨던 부모님 때문이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대놓고 저와 동생을 차별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생 역시 부모님을 따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는 언니라고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하던 동생이 갑자기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건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나마 동생이랑 잘 지낼 때는 그래도 대화할 상대라도 있어서 나름의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 어린 동생마저 저를 그 집 일하는 파출부 정도로 취급하며 저를 무시하는 탓에 저는 집안에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편해야 할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다 보면 사람이 어두워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갔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부모님의 계속된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챙김을 받지 못해 겉으로 보여지는 행색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해져 있고 거기다가 말수도 없고 성격까지 어두운 아이는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누구 하나 말 걸지를 않았고 저는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 하나 없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왕따, 집 밖에서도 왕따다 보니 세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어두운 학창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 저를 빼놓고 동생과 같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늘 있던 일이라 이제 더는 섭섭함을 느낄 것도 없었어요. 그보다 여행을 돌아오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덜 혼나기 위해 저는 가족들이 없는 사이 집안 대청소를 하기 바빴죠. 그런데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여행길을 떠난 가족 모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모두 사망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전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들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던 가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내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건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땐 그 소식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더 괴롭혀도 좋으니 이 모든 게 꿈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때를 써도 이미 벌어진 일이 현실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가족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죠. 가족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 전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 후견인이 되어주신 고모님 댁에서 도움을 받으며 지내게 됐습니다. 몇 년 뒤면 저도 성인이라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보호자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모 역시 제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진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사고와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가며 저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셨었죠. 너는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갔니? 너희 부모님이랑 동생은 죽어서 저 세상에 가 있는데 너는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 먹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우리 오빠가 널 데려...
됐고, 모두 너 때문이야.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하는데 너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된 거야. 알아?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가뜩이나 가족들이 죽고 혼자 남아 힘들어하던 저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한 어른이던 고모에게마저 의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며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 모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던 저는 어느 날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됐고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주변에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은 없었는데 중학교를 올라가고 난 뒤 언젠가부터 일진들과 양아치 아이들에게 타겟이 되며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집 안에서도 모자라서 밖에서까지 그런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디 도움 청할 곳 하나 없던 저는 그냥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 고모가 저를 보살펴 주실 때도 무관심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당하기만 해서 그랬던 건지 어느 날 저는 제가 하지도 않는 일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며 큰 고초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아이들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제가 주동자로 몰려서 제가 억울하게 소년 재판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면 당했지 어디 가서 누구 한 명 때려본 적 없던 제가 그런 범죄에 엮여 오해를 받는다는 게 정말 억울했지만 억울하다는 제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고모마저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으며 간절히 도움을 부탁하는 저를 외면했으니까요. 고모, 저 정말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고모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내가 왜 너를 도와주니? 너는 설마 내가 네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미 네가 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다 찍혔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발뺌을 하려고 그래? 그건 제가 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끌려다닌 거예요. 제가 그 애들이랑 어울린 게 아니라고요. 시끄러워! 어디서 변명을 하고 있어? 그렇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널 보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싶다. 괜히 잘못 없는 우리한테까지 피해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죗값 치라. 제가 그 아이들과 좋아서 어울려 다닌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해 끌려간 거라는 걸 모르시는지 고모는 모든 게 제 탓이었다며 저를 비난하고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아니죠. 아셨다고 한들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고모에게도 전 귀찮고 필요 없는 존재였을 테니까요. 결국 저를 괴롭힌 그 가해자 아이들 모두의 일관된 증언으로 사건의 주동자를 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고 결국 소년원으로 송치되며 수감 생활을 하게 됐죠.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저는 그곳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멍하니 책상만 보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직 20년도 살지 못한 내가 외로움에, 괴롭힘에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만 많아야 하는 건지 애초에 제가 태어난 것부터 잘못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의 의사표현 한 번 없이 떠밀려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는 언제 내 의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년원에서 지내는 시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그동안 살면서 가족과 고모에게 눈칫밥 먹으며 지내는 것보다는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억울하게 잡혀왔더라도 그 안에 있는 시간을 헛되이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교정시설에서 강사분께서 가르쳐주시는 미용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노력해 미용 자격증까지 따게 됐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교정 생활을 끝내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됐지만 누구 하나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찾아간 고모 집에는 아무도 없고 제가 감옥에 있는 사이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전부 챙겨 도망을 쳤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때가 나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래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희망을 안고 사회로 나온 첫날 또다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억울하다고 느껴졌죠. 소년원에서 있는 동안 상상한 미래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시도를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얼마 없는 돈으로 PC방에 앉아 잠을 청하며 교정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미용 일을 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꼬리표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길밖에 없었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드디어 한 미용실에서 견습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남들보다 돈을 덜 받는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돈벌이를 하며 살아갈 희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새벽부터 출근해 자정이 넘어 퇴근을 하는 고생을 해야 했고 아르바이트보다 월급을 못 받아야 했지만 열심히 해서 경력을 쌓으면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하던 저는 제가 상상해오던 꿈에 다가서고 있었어요. 경력이 쌓이며 직급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고 월급도 오르기 시작했죠. 무보증 원룸텔에서 시작한 보금자리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도 시간이 흐르자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삶 중에는 연애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남자의 적극적인 대쉬로 인해 만남을 가지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속앓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탄치 않은 제 삶이 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기 싫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애를 하기 전 저에 대한 과거를 모두 설명해 줬어요. 부모님과 동생의 죽음, 학교 폭력과 소년원 생활,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고모까지 말이죠. 사서 혹을 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제 곁을 떠나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 모든 걸 이해해줬고 우리는 행복한 연애를 즐길 수 있었어요. 또 남자와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됐던 저는 더 많은 꿈을 꾸게 됐죠. 이전까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결혼까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됐던 거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속마음을 알면서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전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거절을 하면 남자친구와 멀어질까 걱정이 됐고 수락을 한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수많은 고난이 예상됐으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용기를 주며 배경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자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이후 남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 제가 가진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게 흠이 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바르게 자란 네가 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듣는 내가 더 화가 난다. 네 부모님과 고모님이라 내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어쩜 그 어린애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족관계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며 억울한 수감 생활 역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제가 억울하게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꽉 잡고선 만류를 하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데 하다 말어? 그래 억울하게 뭐? 어머니, 선이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억울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선이가 한풀이 하듯이 말을 하려나 봐요. 근데 그만해요. 뭐 좋은 이야기라고. 남자친구가 제가 할 말을 막는 거 보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의 의도대로 어머님께 그 부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이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이후 꿈같은 생활을 하며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한 명의 가족이 생긴다고 하니 전 당연히 들뜰 수밖에 없었죠. 일을 하는 남편 대신 어머님께서 저를 돌봐주셨고 산부인과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던 동창을 만나게 됐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게 됐던 저는 동창생의 얼굴을 피하며 동창이 저를 몰라보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야, 너 선이 아니니? 너 선이 맞지? 우와, 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너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지?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야, 그런데 너 결혼했나 보다? 옆에는 어머님? 아니, 우리 시어머니. 아, 맞다. 너희 어머님 돌아가셨지? 미안.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 깜빡했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선희 고등학교 때 친구 한정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보기 좋다. 시어머님이랑 산부인과도 오고. 그런데 너는 무슨 일로 왔어? 나 임신했거든. 18주차 됐어. 나를 괴롭혔던 동창과 길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왔거든요. 거기다 아직까지 제 몸과 정신은 과거 괴롭힘을 당하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 섞기도 싫은 동창의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보이며 대답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웃으며 말하던 동창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변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말이죠. 처음에는 왜 그러나 싶었는데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창 손에 들려진 불임시술 책자를 보게 된 거죠. 저를 보며 아니꼬아하는 표정을 짓던 동창은 자신의 진료 차례가 되자 다시금 표정을 바꿔 진료실로 들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제가 진료 시간을 바꾸던가 아니면 병원을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제 진료 차례가 돼서 의사 선생님을 뵙게 됐고 아무 문제 없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아이는 물론이고 저 역시 건강하다는 말을 듣자 기분 좋게 진료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아까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표정뿐만이 아니었죠.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그땐 무슨 일인지 몰라 차갑게 저를 대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우선 차갑게 변한 그 이유를 몰라 저도 입을 다문 채 어머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도착한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산부인과에서 만난 동창에게서 듣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임인 동창이 임신한 저를 보고 질투를 하고 말한 듯 보였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던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화가 나신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제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걸 말씀드려야 했죠. 감히 네가 나를 속여? 그것도 그 큰 걸?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다른 곳도 아닌 소년원에 갔다 와? 어머님, 진정 좀 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소년원 다녀온 건 맞는데요. 저 정말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그 동창생과 같이 어울리던 무리들이 피해자인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정말이에요. 저 누구 때리고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지만 어머님께서 옆에서 저를 봐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소년원 갔다 왔다는 말도 네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서 듣게 됐는데 너 결혼 인사하러 왔을 때는 세상 제일 불쌍한 년처럼 굴더니 사실은 아주 무서운 나이였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를 우리 아들과 살게 할 순 없어. 너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아들 곁에서 떨어져라. 알겠어? 어머님을 잡고서 저희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꽂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죠.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이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저와 함께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남편 역시 저에게 속아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 저 사람 어머님께 결혼 인사 드리러 온 날 그 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류했다고요. 어머니께서 모르시는 게 나을 거다 싶어서요. 숨기려고 했던 건 저였지 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가해자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내일부터라도 저랑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 증언을 받으러 다닐게요. 그러면 된 거죠? 현수야, 너까지 정말 왜 이래?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너 지금 천연한테 빠져서 똑바로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교도소에 보낸다고? 그것도 나이 어린 학생을? 내가 알아보니까 소년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라. 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흉악범죄를 저질러야 가는 거야.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수사를 대충 했을 것 같아? 너 천연 옆에 있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위에 CCTV도 목격자도 없었다고요. 그땐 걔들과 저밖에 없었다고요. 걔들이 입 맞추고 저로 몰아간 거예요. 또 그 당시 보호자가 고모밖에 없어서 누구도 제 말을 믿고 수사를 똑바로 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조용히 안 해? 나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겁이 난다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어머님과의 갈등은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 아이를 잃게 됐어요. 아이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저도 계속된 어머님의 날선 반응에 폭발하게 됐죠. 이게 어디서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우리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지.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왜?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서야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폭발하고 난리를 치자 어머님께서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던 거죠.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우려할 만큼의 건강 문제는 없었지만 입원을 하시고 안정을 취해야 하셨습니다. 저도 순간을 참지 못해 화를 내긴 했지만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 제가 간병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날 이후 저를 더 거부하셨고 밀어내셨죠. 그러다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어머니 당신 말 끝까지 안 믿으실 거야. 그리고 당신과 내가 헤어지기 전까지 우리 끊어놓으려고 행동 멈추지 않으실 거고. 우리 모두 다 힘들어질 뿐이야. 내가 당신 보기 점점 미안해질 뿐이고 그렇다고 내가 나이든 노모를 버릴 수는 없잖아. 당신 분명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내가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놈 옆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 여기 보면 내가 당신 챙겨줄 수 있는 만큼 챙겨줬어. 무조건 받아. 나 때문에 당신이 피해본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선이야. 남편의 마음도 이해됐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저보다 더 노력을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 말처럼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됐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남편이 이혼할 당시 건네준 돈으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쩜 내 인생이 이러나 싶더라고요. 제 곁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나를 미워하고 이용하고 또 내 곁을 떠났으니 말이죠.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준 남편마저도 결국 현실적인 이유 탓에 내 곁을 떠나게 되니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 고민으로 저의 능력으로 해결될 고민은 아니었으니 평생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한들 그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자 했죠. 그날 이후로 로봇처럼 감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내는 삶을 살기로 했죠. 작은 짐을 하나 얻어 짐이라고는 작은 이삿박스에 들어갈 정도로만 구비해 살게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 미용실은 했지만 그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 좋은 사람들을 사귀겠다는 생각 하나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머리만 해드리고 살았습니다. 작은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삶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생활도 1년이 넘어가게 되니 삶이 무료하다 못해 무의미한 삶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애정을 갈구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하지만 나 혼자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 무료 봉사였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같은 지역에 있는 달동네로 찾아가 무료 봉사를 하는 일이었죠. 사실 한 번 정도만 참여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이왕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일 매주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돈 벌려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매주 나가는 게 나았죠. 그런 이유로 전 매주 봉사활동을 하러 달동네를 사람들과 찾아가게 됐습니다. 가끔 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일을 돕거나 연탄과 도시락 그리고 생활용품을 나눠드렸지만 주로 한 일은 당연히 머리를 잘라드리는 일이었죠. 아무래도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낮이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이 없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를 자르면서도 자신이 살아오신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노인분들께서 그러셨죠. 그런데 유독 한 할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먼저 말을 걸어주시지 않으면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편이라 과묵하셨던 할머니와 있을 때는 입을 닫고 머리만 손질해 드렸죠. 그렇게 3달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방금 전 설명했던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드리게 됐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할머니께서 말씀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꼭 저를 알고 계시는 분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분명 봉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뵙게 된 분이었는데요. 아가,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지? 하기사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기억이 있을 리가 없지. 또 내가 너무 많이 늙었고. 그런데 아가는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구만. 나도 처음에는 헷갈려 했는데 몇 번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네? 절 아세요? 아유, 그럼 그 강신의 딸 아니냐? 이름 뭐였더라? 그 강선혜? 선혜? 아, 그래, 그 강선혜. 내가 아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자주 돌봐주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없지.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걸 보니 다행이네. 그래,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저를 아는 사람과 착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성이 강씨도 아니었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아무래도 다른 분과 저를 착각하시나 봐요. 전 강씨가 아니라 이씨거든요. 이선희.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선희?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얼굴이 어릴 때 그대로 있는데. 선혜가 아니라 선희라고? 그럼 나 앞집에서 구멍가게 하던 아줌마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맨날 우리 가게 앞에서 동네 애들이랑 놀곤 했잖여. 그것 말고도 너희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너 맡길 때가 많아서 우리 가게 뒤에 있던 방에서 비디오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았잖여. 내가 가게에 있던 과자들도 자주 주고. 죄송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전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앞집이라고 할 집이 없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닮아도 이렇게 닮았다고? 할머니께서 저를 다른 사람으로 너무 확신을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 그 아가 어깨부터 날개 쭉지까지 화상 자국 같은 게 있지 않니? 그게 어렸을 때 상처라고 하지만 워낙 심한 상처여서 아직 남아있을 텐데. 그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내가 너희 엄마랑 집에 같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 혹시 어깨에 상처 같은 거 없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상처와 똑같은 상처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생긴 상처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어린 시절 자신들의 실수로 생긴 상처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무슨 일로 생긴 상처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말을 듣게 되니 할머니 마음을 흘려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저 말씀하신 부분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럼 너 선혜가 맞네. 그러면 너 혹시 아직 네 부모님 찾지 못한 거니? 너 고아원 같은 곳에 있다가 입양이라도 간 거야? 네? 부모님을 찾아요? 고아원이요? 너 정말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아예 싹 다 없는 거야. 그렇지?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여태 못 찾고 있었어. 완전히 생리별을 하고 있었다고. 할머니에게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분명 내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껏 몰랐던 엄청난 사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할머니께서는 제가 사라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또 있어? 네 부모님들께서 너 사라지고 나서 너 찾는다고 얼마나 돌아다녔다고. 부모님뿐만이 아니지. 동네 사람들이 너 찾아다닌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 없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이사가 버린 탓에 여태 생리별을 하고 있는 줄 몰랐네. 난 네가 이런 봉사를 하고 다니길래 너희 부모님들 품에 돌아가서 잘 큰 줄로만 알았어. 우선 기다려봐라. 내가 주소 써줄 테니까. 나도 너희 부모님들께서 여기 아직 살고 계실지는 모르겠다. 세월이 워낙 흘렀으니까. 그래도 이 주소를 단서로 부모님 찾아다니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이 주소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긴가민가 하고 있지 말고 곧장 말을 해서 하루라도 더 일찍이 만나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선혜야. 얼른 이거 가지고 부모님 찾아가 봐.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께 주소를 받은 뒤에도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뜻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 잔뜩 기대를 한 마음으로 찾아갔다 내가 강선혜라는 사람이 아니거나 부모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또 이제 더 힘든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에 이번 일로 또 한 번의 상처가 생겼다 한들 그게 큰일이 될까 싶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종이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죠.
오래된 주택가인 그 동네는 재개발 선정 지역이 됐는지 재개발 축하 포스터와 천막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하루라도 빨리 용기를 낸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여러 집들을 지나 종이에 적혀있던 주소의 집을 도착하게 됐습니다. 제법 큰 주택이더라고요. 벨을 누르려고 찾고 있었는데 열린 대문 사이로 안뜰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시선이 닿는 곳에 노부부께서 화분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께 인기척을 하려고 다가가려는 순간 전 너무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얼핏 본 모습이지만 제 앞에 계셨던 노부부 두 분께서 저와 너무나도 닮은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자 노부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셨죠.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 두 분께서 저의 친부모님이 맞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두 분 얼굴이 정확히 반반 제 얼굴에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확신을 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분께서도 저를 보곤 한눈에 자신들이 찾아다니던 딸이라는 걸 알아보셨죠. 두 분은 곧장 쓰러져 있는 저에게 달려오셨고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선혜야, 너 어디 갔었던 거야? 아빠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너 정말 선혜 맞지? 여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리 딸 선혜 맞아요. 분명해요. 선혜야, 너 괜찮은 거야? 이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냈던 거야? 왜 집을 알면서 이제까지 찾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으신지 두 분께서는 오열을 하시며 계속 당시 그 순간이 현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어 목 놓아 울기만 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두 분께서 진정을 하시자 제가 이곳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게 됐죠. 사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나서 이곳을 찾아오게 된 건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전 이선이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친부모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5살 전의 기억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는구나 싶었고요. 그러다 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삶이요. 그런데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살아가더라도 나름의 의미는 있게 살아가자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어린 시절에 사라졌었고 친부모님께서 절 찾으셨다고 알려주셨고요. 이 주소도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전에 바로 앞집에서 구멍가게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 그 아주머니시구나. 그분이 우리가 일이 있을 때 너를 자주 봐주시고는 했어. 바로 앞에 살던 이웃이라 나랑도 가까이 지내셨고 너무 감사하네. 그 아주머니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래, 아직 기억이 없다고? 그럼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겠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가시고는 저에게 큰 사진첩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좀 도움이 되려나? 뭐 하기야, 기억이 나건 안 나건 뭐가 중요하겠니?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된 거지. 부모님께서는 다시금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고 전 두 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천천히 사진첩을 들여다봤죠. 그러다 제가 사라지게 된 일에 대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간 사람들의 목격담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친척분들을 찾아다니며 알게 됐어요. 두 분이 저를 데리고 왔다는 걸 말이죠. 이미 이 세상이 아닌 두 분께 직접 그 이유를 들을 수 없어
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데리고 온 건지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사실 두 분이 아이를 가지는데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두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곤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갑자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해요. 저와 함께 말이죠. 평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고모가 저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보면 두 분이 아이가 없는 마음에 강제로 저를 데리고 온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과 떨어졌을 그때 그 충격이 저에게 너무 큰 탓에 제가 5살 이전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것보다 부모님을 만나게 됐다는 게 마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억울한 삶을 부모님께 투정 부리듯 하소연을 할 수 있었죠. 그저 감사했어요. 날 위해 이사도 안 가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게 말이죠.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밤새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며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친자 검사를 하게 됐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친자 일치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요. 전 지금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불행했던 저의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오던 영원히 저의 편이 되어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제까지 못다한 자식 노릇하며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기적이 생기시길 바라며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 꼭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